네, 오전장 마무리하고 오후장은 집중해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저희가 오후장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지금 현 시간 기준 체크리스트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전력 전선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오후장 함께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업계에서 전력 부족 현상이 2030년이 되더라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추가적인 AI 지출을 발표하면서 부사장은 이 추가적인 전력 장치와 액침 냉각이 더 필요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면 AI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전력 선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지 그 속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덧붙여서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 한파특보가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전선 전력 가격이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과연 저희는 오후장 어떠한 투자 전략을 유효할지 오늘 철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관심, 이제 글로벌 빅테크만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까지 집중하면서 이젠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시장에서 중요한 한 가지 주도 섹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장중에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젠 가사노동 해방을 위해서 단순히 백색 가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로봇 AI의 초기 단계인 에이전트 AI를 연말까지 내놓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덧붙여서 SK하이닉스 역시 다시 한번 젠승남 회장과의 미팅을 언급하면서 향후 로봇 AI 분야에서도 협력을 약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요 대기업들의 소식이 발표되자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 다시 한번 상승세 시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떤 전략을 이용할까요? 오후장 로봇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체크리스트 포인트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LG 에너지솔루션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 6조 4,5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이상 감소했다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2,255원을 기록해서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사실상 미국의 IRA 세액 공제까지 제외한다라면 6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2021년 3분기 이후 3년원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한 건데요. 물론 GM과 테슬라의 캐즘 현상으로 인해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올해 역시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IRA 세액 공세를 폐지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감돌고 있고요. 유럽 시장 내에서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폐지 공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비롯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오늘장 철저한 대응 전략 오후장 디펜스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두 분 또 나와 계시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이 시간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날씨는 많이 얼어붙고 꽁꽁이지만 그래도 주시장이 약간 온기가 돌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오늘은 사실 조금 인덱스 기준으로 쉬어져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까지도 급한 모양입니다. 자, 그 중심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나간 거는 다 지나간 거고 유리기판 얘기는 해봐야 뭐 김종효 여사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지만 유리기판 건너뛰고 자, 전선주, 전력. 이 전선주도 전선 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전기라는 걸 했을 때는 생산 시설, 그 에너지원을 또 뭘로 생산할 거냐,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걸 송전을 보내야 되고 중간에 보면 거쳐야 되는 그 변압기, 뭐 송전탑 다양하게 있는데 전선주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네, 기본적으로 송배전에 있어서 그다음에 미국 전력 시장에 있어서의 특징은 최근에 뭐 유럽을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소위 이제 그리드로 연결해서 전력이 부족할 때 지역별로 끌어쓰겠다라는 그리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유럽은 지금 뭐 아우성이죠. 뭐 11월 달에 독일의 바람이 불지 않아서 동케플라우트라고 해서 햇빛도 없고 바람도 불지 않는 네. 그래서 전력망을 상당히 친환경 쪽으로 바꿔놨는데 태양 안 비치고 바람 안 부니까 결국은 전력이 남아도는 노르웨이에서 전력을 끌어다 썼고 그래서 전력이 남아도는 노르웨이에서 전력 가격이 급등하면서 남부와 북부의 전력 가격이 뭐 30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권역별로 발전회사들이 다 따로 있고 다 다른 가격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지역별로의 전력 배분이 다른 상황이고 최근에 뭐 기상이변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원래 난방 같은 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뭐 난방이 필요하기도 하는 등 일단 기본적으로 전력에 대한 어떤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이미 미국도 심화돼 있는 데다가 노후된 전력망으로 인해서 전력의 20~30%가 송배전 과정에서 날아간다는 거죠. 무전돼 버리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수요가 있는 것이었는데 여기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는 전력을 잡아먹는 이런 확 등장했고. 대규모 수교처가 등장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출 비중이 가장 높고 미국의 공장에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여전히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고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전선업체를 지분을 갖고 있는 뭐 LS라든지 네. 그다음에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대만 업체 포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당연히 뭐 조정도 있고 뭐 주가에 여러 가지 뭐 등락 과정이 있지만 대만 같이 이렇게 전력을 급격하게 해서 늘려야 되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유럽의 슈나이더 일렉트릭도 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면 이건 뭐 미국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목도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전력은 항상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가는 별반 차이는 없는 1년 전이 뭐예요? 몇 년, 10년치 데이터인가요? 하여튼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는 그렇다 치고 송전하는 또 이 인프라에 있어서는 뭐 관련 기업들 몇 가지인데 변압기 쪽을 지금 먼저 얘기해 주셨고 전선 쪽은 뭐 대한전선이 가장 적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유상증자 때문에 매번 또 삐거덕거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의 문제 때문에 좀 주가 흐름에 있어서 다른 쪽보다는 약간 좀 부진했던 모습이었고. 네, 이미지가 조금 네. 저기서 그런가? 근데 이제 사실 뭐 지금은 그 어떤 기업 하나를 보기보다는 앞서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지만은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력망이 노후화돼서 땅덩어리 넓고. 네, 원래부터 교체 수요가 들어가고 있던 찰나에 이 AI까지 뜨다 보니까는 AI 이 데이터 AI 센터. 전력 수가 더 커진 거죠. 네, 어마어마한 거 예.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그냥 그 과거에 있었던 그냥 그런 어떤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기보다도 AI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니까는 여기에 들어간 전력망 수가 더 크고.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까지도 데이터 센터를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이 지었는데 트럼프 시대에 들어가면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짓다 보니까는 결국 데이터 센터를 다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전력 공급하지 못하면 무용지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새로운 전력이 필요한 거고 또 거기 전력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 전력망 자체가 원래부터 어떤 교체 수요에서 어떤 AI 모멘트까지 더해지다 보니까는 그 어떤 그 수급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사실 이 전력망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선 쪽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 기업에 수출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수출 비중이 상당히 커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연도 작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뭐 이 어떤 전력망 쪽에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게 나오면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LX 엘렉트릭 같은 경우도 또 4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이쪽은 뭐 주가로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단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 이 어떤 중장기 테마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메가 트렌드적인 성격으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종인 의사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분배라고 하는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가 한때는 조금 막 이렇게 또 이슈지만 지금 또 이제 하나로 부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ESS 저장 장치잖아요. 잉여되는 전기를 좀 잘 저장하면은 아까 그게 이제 2차 전지 쪽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ESS를 좀 본다면. 근데 ESS의 핵심 포인트는 이것도 결국은 너무 비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NCM이라든지 뭐 LFP라든지 뭐 이 두 가지 배터리의 성질로 봤을 때 뭐 누가 봐도 NCM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이제 너무 비싸버리면 ESS는 대량의 배터리를 그 안에 넣어둬야 되는 건데 이건 뭐 상대적으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ESS처럼 화재와 관련돼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LFP 같은 쪽이 상대적으로 수명도 길고
화재 안전성이 상대적으로는 뭐 둘 다 화재는 결국 나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이제 가는 시도는 벌써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가장 가격이 싼 배터리를 확보하려면 결국은 전기차가 좀 빠르게 가고 전기차의 수명이 다해서 거기서 나온 폐 전지가 ESS로 들어갔을 때가 가장 쌉니다. 왜냐하면 ESS는 전기를 저장하는 정도의 용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뭐 효율이 뛰어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그 전지의 능력을 100% 다 발휘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의 시작이 원년이 한 2021년 정도라고 본다면 네. 적어도 2030년, 31년 정도 되어야 그때 이제 노후된 전기차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배터리들을 굉장히 싸게 사서 네. 뭐 그런 배터리들을 모아둔 ESS들이 나오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것 같긴 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대안으로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LFP 같은 것들이 이미 팔리고 있고 이미 그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테슬라가 이와 관련돼서 좀 각광을 받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려면 뭐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배터리 가격으로 이러한 ESS를 대규모로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친환경 쪽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ESS는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 세 가지의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물론 이제 정책이 아직 가시적이지 않고 좀 난국. 그래서 근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분배를 잘 할 거면 저장을 일단 뭐 또 해야 되는데 뭐 우리 비축유들 기름 같은 경우는 전략 비축유예요. 탱커를 막 땅을 파가지고 크게 짓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고민들을 한다면은 뭐 어떤 정책으로 지금 ESS 관련 기업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발 조금 미리 간다면은 너무 빠른가? 왜 움직임이 없냐면 네. 그러니까 ESS가 가장 필요한 곳이 친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자연 쪽에서 네. 자연 환경이 안 좋으면 에너지 생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모아두는 장치가 ESS로서 가장 효용이 많은 거고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너무 싫어하니까 그렇죠. 그쪽 개발이 뭐 일단 4년 동안은 많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ESS가 필요한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기간 동안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성장성 면에 있어서는 다른 쪽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좀 성장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오케이. 뭐 투자하기에는 좀 다른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오케이. 네. 그냥 알고만 있자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선주로 먼저 시작해서 뭐 이런 전력, 산업,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크게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좀 해봤고 자, 두 번째로 가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 연결고리이긴 한데 휴머노이드 태동기 진화 전성기로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요거 사실 내일 아침에 제가 설파에서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가만히 있고 두 분이 한번 다뤄보시죠. 근데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뭐 테슬라 영향 때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삼성전자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결합 자체도 결국 휴머노이드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뭐 공장에 투입한다든지 다양한 용도로 쓰고 싶은 그런 로봇. 그래서 기존의 로봇이 산업용 협동 로봇.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 8 정도의 흐름이었다면 로봇 8 정도를 대체해서 인간이 하는 작업들을 더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로 좀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엿보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자비스 정도의 네. 어떤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소프트웨어적 서비스적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하나의 이제 외형적인 형태로 존재한다면 더 이제 좋은 서비스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건 분명히 좋은 건데 문제는 여기도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로는 그런 다용도의 관절을 사용하는 로봇이 칩까지 만약에 달고 있다면 대규모의 전력을 소모할 텐데 그걸 감당할 정도 수준의 2차 전지는 전력은 과연 있나?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2차 전지를 달고 나왔을 때 한 2시간 정도 움직이고 멈추는 거라면 네. 그다음에 다시 또 가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충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이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자비스 형태의 그 정도의 에이전트 AI 서비스가 지금 갖춰져 있나? 두 가지 모두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뭐 이 얘기가 나온 것이 뭐 LG전자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LG전자 같은 회사를 저는 아직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입장은 뭐냐면 네. 결국은 AI가 잘 되기 위해서 중국이 의외로 AI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밀어주고 규제가 뭐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대용량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이 로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AI에 있는 핵심인데 과연 LG전자가 그 AI 관련된 빅데이터를 로데이터를 모을 수 있느냐? 그건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라서 과연 LG전자가 하드웨어는 잘 만들 수 있다에는 100% 공감하는데 이걸 연결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까지 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한 100만 개 정도는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목조목 죄송합니다. 네. 조목조목 그 김종인 이사가 얘기했는데 뭐 그럴싸하고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또 다를 수 있다. 네. 뭐 항상 기대를 먹고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리 당겨오기도 하잖아요. 최현도 매니저는 어떻게 주식의 접근으로 볼까요?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은 일단 테슬라가 불을 붙여놨지만은 이미 불이 붙고 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불을 이제 좀 공개를 한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고 네. 확실히 이번 연도보다 커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은 진짜 한 시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증시에서 이제 좀 그 불안한 게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은 맞는데 우리 기업들이 그걸 따라가기에는 아직 준비가 상당히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에서는 이미 몇 개 기업도 양산이 시작이 돼서 네. 그러니까 테슬라도 아직 양산을 못한 것을 이미 중국은 양산을 시작해서 이번 연도부터 그 양산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연도부터 양산을 또 하기로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를 1,500달러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 JP모건 다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보면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은 액추에이터거든요. 네. 근데 액추에이터를 우리 기업들이 감속기죠. 이 만들고 있었지만 중국이 만드는 감속기가 훨씬 더 좋고 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어떤 수출이라든가 어떤 매출에 있어서 아직까지 중국 기업 못 따라가고 있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도 지금 삼성이 이제 그 진출한다고 하지만 삼성의 한종희 부사장 같은 경우도 인정했거든요. 페이스트 팔로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따라가는 거지만 뭐 자신 있다라고 한 건데 지금 이미 중국은 앞서 나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미국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그런 시장을 잡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로봇 산업 시장이 상당히 좋아진 건 맞지만은 우리 기업 중에서는 옥석을 가려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액추에이터가 이제 수출이 되고 있거나 어떤 그 뭐 협의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만 올라갈 수 있어서 예를 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스티를 인수해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보스턴 다이내스티하고 이제 고스트 로봇스 이 양강체를 구축하고 있는 건데 그런 기업들 정도만이 살아남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봐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중에서 테마에 올라간 종목도 꽤 많이 있는데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그 트렌드 원픽에서 또 옥석을 좀 가린 종목 하나 준비했거든요. 또 따로 준비하셨구나. 네, 로봇 기업도 좀 잠시 뒤에 한번 기대를 좀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현대차가 나오고 있는데 네. 현대차는 아닌 것 같고. 현대차는 아니죠. 하여튼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인데 뭐 사실 그 로봇계, 뭐 방산 이런 쪽으로는 사실 상용화는 이미 된 것 같아요. 군수용으로는. 그렇죠. 네. 네. 그 이족 보행이 아직 뭐 물론 그것도 많이 발전을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문제죠. 끈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근데 로봇계라는 방산 쪽으로 좀 더 가보면 너무 비약적인가요? 그런데 지금 뭐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네. 그 드론이라든지 네. 지금 뭐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뭐 로봇계 형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로봇들의 발전은 저는 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기업들이
AI와 잘 접목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늘려나갈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뭐 100% 공감하고요. 다만 이 감속기, 그럼 로봇 시장이 늘어날 거니까 감속기 시장도 성장해야 되고 감속기 쪽의 주가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누가 뭐래도 글로벌 1위는 하모닉 드라이버 시스템이라고 일본에 상장돼 있는 오일병통처럼 그냥 그렇게 쓰이죠. 네, 기업이거든요. 하모니. 근데 여기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시원치 않습니다. 아. 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국 쪽의 업체들이 치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로봇은 다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산업용 로봇, 공장용 네. 로봇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마도 상대적인 영향은 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도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뭐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뭐 좋겠지만 저는 뭐 글로벌 ETF, 글로벌 로봇 ETF들의 뭐 뱅가드에서 뭐 설정한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로봇 관련 ETF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쪽에 분할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적인 것이 어렵다면은 묶음으로 ETF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이번 그 CES를 봤을 때 CES에서 지금 이제 로봇 기업들이 많이 전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 생활 로봇 기준으로 10개 기업 중에서 9개 기업이 중국 기업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지금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제가 볼 때 미국보다도 좀 먼저 앞서 나가고 있어서 이쪽에서 좀 선별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보스턴 다이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스턴 다이미스의 로봇계가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 네. 그 경호한다고 경호? 알려지면서 좀 떴던 거잖아요. 우리 경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트럼프 당선자의 미안합니다. 경우를 민감한 거 뺍시다. 로봇계가 한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몇 개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좀 선도적인 위치에서 잘 가고 있지만 네.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옥석 가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그 중국의 업체들이 많이 나왔다니까 진시황의 그 무덤 속의 그 병사들인가요? 네. 이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말 갑자기- 연갱. 어. 그러니까 그런 분명히 중국은 저력이 있죠. 네. 그죠? 실제로 일반대 로봇을 어. 중국의 그 5G 통신 기술을 연결시켜 갖고 네. 로봇 군대를 만들었다는 그 영상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중국을 찬양하는 건 아닌데 당연하죠. 뭐 산업을 보는 거니까 우리는. 중국의 로봇 기술은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 있겠군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 연구하고 있는 로봇의 방향은 기존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데 그 네이버의 그린 캠퍼스라고 해서 그 분당의 앞에 나와 있는 상황 말고 뒤쪽에 있는 그 그린 캠퍼스 같은 데 보면 네. 네이버가 지금 1784라고 해서 이거 이제 사우디에 팔고 싶어서 엄청나게 이제 세일즈를 했던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한 1000개 정도의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막 돌고 있는데 자기네 에리어 안에 그렇죠. 공장, 그러니까 공장이라기보다는 사무실이죠. 그 사무실 안에 소위 로봇이 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브레인리스라는 거죠. 자기네 그 안에 그린 팩토리 안에 로컬 5G망을 연결해서 자기들만 쓸 수 있는 로컬 5G로 연결한 다용도의 로봇이 각자 알아서 돌아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네. 이게 이제 뭐 사무실에서 그 로봇 돌아다니면서 심부름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 만약에 공장으로 전환해 보면 공장에 있는 로봇도 하나하나 칩을 넣을 필요 없이 중간에서 로컬 5G망으로 한 뭐 수백 개의 로봇을 동시다발적으로 단순 작업들을 조절할 수 있다면 네. 인력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또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거 그 사우디에 팔고 싶어서 엄청나게 지금 그 시스템을. 푸시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넘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이루어진다면 네이버 랩스도 실제로 돈은 내지만 미래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측면의 흐름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하여튼 시간만 허용되면 계속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코너가 있으니까 최현동 매니저는 다음 코너 또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안녕. 네. 보내시고. LG엔솔 오늘 뭐 실적 나왔는데 당연하죠. 이 과잉 투자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과잉 투자는 항상 우리 산업에서는 큰 난제이긴 한데 투자를 좀 과해서 실적이 좀 미스가 났을까? 복합적이겠지만 LG엔솔 오늘 또 그 알파경제도 올려주셨는데 한번 네. 내용 보죠. 결국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마진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졌고 이 떨어진 마진율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가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죠. 네. 그동안 이제 실적이 그래도 플러스로 나왔던 것은 소위 이제 보조금 때문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자 2기 출범 이후에는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보조금까지 못 받게 된다면 혹은 줄어든다면 실적 회복은 점점 더 지연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 근데 저는 여기서 보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지금이 정말로 악재의 정점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어닝쇼크 냈을 때 6조 5천억이라는 숫자에 대부분 놀랐지만 주가는 뭐 다른 이슈까지 결부되면서 오히려 반등을 시작했는데 저는 이게 악재 정확하게 끝일지는 알 수 없지만 악재가 마무리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도 섞여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23년 같은 화려한 장세는 뭐 당분간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나타나는 악재가 거의 끝 지점으로 가고 있다. 네. 적어도 80, 90% 악재 정점에 한 80, 90%가 와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을 좀 잊은 누군가는 지금부터 사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관점을 접근해 봤을 때 지금은 LG엔솔이 앞으로도 얼마나 안 좋아질까에 대한 판단보다는 네. 악재의 정점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8, 90 정도는 왔다. 왜냐하면 지금 나고 있는 손실의 상당 부분이 정유사랑 좀 비슷한 게 소유 보유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이익이 좋아질 때도 보면 정제 마진이 좋아져서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재고의 평가자산 평가한 금액이 올라오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도 상당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그 레깅 효과, 역레깅 효과가 끝나는 올해 한 2분기 정도부터는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 뭐 저 역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 뭐 각 나라별로 이렇게 각자 도생으로 가는 시기라면 보조금은 점점 더 뭔가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그럼 보조금을 안 주고 과연 경쟁 가능한 가격으로 가고 있는가는 아직은 조금 물음표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 세그먼트에서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의 가격 비교해 봤을 때 정말로 전기차가 아직 매력이 있나? 라고 보면 아직은 좀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니까 시간은 좀 필요하되 악재의 정점으로 가고 있으므로 이쪽에 포지션이 있던 분들도 없던 분들도 지금부터는 반전의 기회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2차 전지 배터리는 영문으로 세 음절로 되겠네요. 락바텀, 바텀업, 바이언딥. 네, 못하는 영어지만 대충 뭔 말인지 다 아시니까. 네. 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